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면책 진단을 정확히 받는 법.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파산 면책에 어떤 관심이 있거나 대상이 됐을 때 이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 한 장으로 먼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산 신청서에 다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너무 많아갖고 체크하다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걸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파산 3,000개 하면서 또 환가를 한 500개 이상을 하면서 늘 문제되는 거, 주로 문제되는 거, 여기서 물론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일단 대부분 이 500개, 600개 환가된 게 여기 다 포함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으로는 그 재산 바뀌면 돈이죠. 재산을 기준으로 그 환가되거나 많이 문제되는 걸 한번 배열해 봤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보험금, 예금, 급여, 퇴직금, 차량, 동산, 뭐 이제 기계 등 아니면 잔존물품 있죠. 영업하고 의류라든가 뭐 이런 거, 인쇄기계, 부동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이 있고요. 지분으로 기획부동산한테 산 거. 아니면 이제 경매부동산이 있죠. 경매 중인 부동산. 약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상속부동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본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속을 조사해야 돼요. 이거하고 맞물려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뭐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뭐 출판권, 저작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특허가 조금 문제가 되고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미수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수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카드예요. 그것도 재산인데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뭐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대략 한 이 정도, 15개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재산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세로는 행위. 이 파산은 결국 재산을 갖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건드리지 않고 그냥 상가 주택임대차 보증금 뭐 한 2, 3천 있어요. 그냥 뭐 갖고 들어가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 1,000에 월세 뭐 70만 원 있는데 뭐 다 까이고 한 3, 400 남아 있어요. 보험예약환급금 뒤져봤더니 뭐 500에서 한 1,000 정도 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 전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니면 누가 피보험자가 죽어서 내가 보험금으로 혜택을 뭐 짧게는 몇 천만 원, 좀 많으면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금도 이게 사실은 큰 테마입니다. 이게 향후에는 상속과 관련해서요. 예금은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채권자가 압류한 예금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가로 열고 한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압류된 예금. 저도 지금 하나 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끔 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에다가는 왜 별을 쳐놨냐면 급여는 저번에 제가 2018년 2019년 서울해생법원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법원에서 나온 거. 거기 보시면은 50% 이상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이 58만원이니까 60만원이야. 파산 채무자들은 사실상 거의 급여가 없다고 봐야죠. 급여라는 게 그냥 일용직이죠. 일 있으면 나가고 2, 3일에 한번 나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수급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그 한계를 초과해서 150에서 한 300 정도 되는데 빚은 많고
혹은 아니면 빚은 갚기 싫다든지 이런 걸 좀 급여를 쏘기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급여가 원래는 파산 선고 이후의 소득은 환가가 안 되죠. 근데 급여가 환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에서. 원래는 이 회생에서가 사실 급여가 환가되는 전형적인 거죠. n분의 1로. 근데 파산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가끔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은 이제 앞으로 퇴직연금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거의 환가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퇴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끔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차량은 이제 연식의 문제죠. 새 차 내지 근저당이 없는 일반 할부 차량은 환가가 되고, 근저당이 많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면 한 7년 이상, 뭐 한 10만 킬로 이상 똥차, 이거는 거의 한 400 이하기 때문에 환가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도 가끔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그 공소장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제 뭐 우편물을 송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의외로 채권자들이 뭐 기계, 제가 해본 것만 해도 인쇄 기계, 그건 한 억대가 넘은 것 같아요. 기계, 그 다음에 의류, 속옷, 보정 속옷, 그 다음에 뭐 동대문에 있는 어떤 그냥 뭐 여성복, 그 다음에 이제 리스 기계 같은 것도 가끔 문제가 되죠. 리스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산 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골에서 임야나 전답을 상속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부동산도 많죠. 경매 중인 부동산, 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게 대표적인 거죠. 은행에서 능절 땡겨서 집을 샀는데 뭔가 안 좋아져서 파산됐을 때 은행에서 대부분 경매 놓죠. 그 다음에 미등기 상속 부동산, 이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 어려워요. 되게 지적재산권, 뭐 미수금, 내가 남한테 받을 돈, 대여금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안 쓰죠. 근데 가끔 이제 소송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밑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이제 보유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그냥 뭐 보증금 있는 채로, 상가보증금 있는 채로, 보험해약금 있는 채로 들어오는 거죠. 차량 있는 채로. 그래서 와서 관제인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가장 깔끔하죠. 사실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굳이 안 되는 거 변경하거나 뭐 짱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체크를 해서 15개 재산을 체크하는 거는 14종 서류가 다 있죠. 관제인이 조사하는 그거 미리 사전에 자기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걸 매각, 이건 이제 없애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증금 없애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빚을 갚기 위해서, 혹은 뭐 가족이 찢어져서 아들이 대학 가는데 방이라도 한 칸 얻기 위해서, 딸이 시집 가는데 보증금 내가 1억이 있는데 부부가 한 5천으로 줄이고 5천은 딸이나 아들 전세금이라도 얻으려고 보태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매각이죠. 일종의. 그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다만 정상적인 매각은 다 봐주죠. 그렇죠? 매각. 특히 매각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매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매각 자금 중에 이제 이렇게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편파 변제로,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변경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변경만 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거죠. 명의만. 보증금을 예를 5천을 뭐 아들 명의로 바꾼다든지, 상가도 뭐 아들 명의로 바꿔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 뒤에 유장 영업까지 포함해서요. 보험 해약환급도 바꾸는 경우죠. 예금은 뭐 차량도 바꾸기 쉽죠. 부동산은 뭐 이혼하면서 바꾸는 경우, 그렇죠? 이번에 촉발됐죠. 이렇든 하여튼 바꾸는 겁니다. 이 부동산하고 차량이 바꾸기 가장 일반적이죠. 보험하고. 이 주택임대차 보증금도 이건 이사가면서 많이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산을 갖고 또 행위를 합니다. 변제를 하죠.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제 빼갖고 뭐 편파, 그게 이제 정당한 변제면 상관없는데, 이제
변제, 빚을 갚는데 특정 채권자한테만 빚을 갚았다. 편파 변제죠. 그러면 이제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이 변제가 주로 이제 편파 변제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일반적 정상적인 변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관제인이 관심을 갖는 거는 편파 변제고, 본인들은 정당성을 입증하면 되죠. 그래서 편파 변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보증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변제는 이런 재산으로 그 빚 대신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주택이나 상가 보증금을 넘겨주는 건 좀 드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차량 같은 걸 많이 주죠. 차량이나 이런 기계, 그죠? 이런 거. 부동산도 가끔 주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미수금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 가장 대물 변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요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영업 양도가 문제가 되죠. 영업을 양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가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뭐 차량도 가끔 영업과 관련해서 아예 영업을 통째로 넘길 때 세트로 넘기는 거죠. 상가 보증금, 차량, 그 다음에 뭐 이 주로 이제 영업하지 동산, 기계류, 인테리어까지, 그쵸? 이게 대표적인 게 영업 양도죠. 영업 양도는 많이 일어나죠. 자영업은 대부분 영업 양도입니다. 폐업 아니면 영업 양도. 흔히 말하는 권리금이라 그러죠. 여기서 권리금 생각하면 됩니다. 권리금. 제가 여기다 보충할게요. 쉽게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죠. 채권 양도도 가끔 문제가 됩니다. 채권 양도. 채권 양도도 이제 채권 양도는 문제되는 게 이런 미수금이죠. 미수금. 여기서는 이거는 다 그냥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도 양도하는 경우가 없고요. 이 주택 임대차 보증금하고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에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으로부터 SH공사나 LH공사, 특히 SH공사에 들어갈 때 대출을 받죠. 그리고 그걸 아예 자기 돈 2천에다가 만약에 SH공사 입주 자격이 3,500엔, 자기 돈이 2,000벤이 없어. 그럼 SH공사에서 의뢰를 합니다. 은행에다가 저소득층 특별 대출 해서 은행에다가 알려주면 그 은행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아니면 그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융자를 해줘요. 모자라는 돈 1,500. 그리고 1,500은 자기네가 양수를 받습니다. 근데 SH공사는 3,500 들어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돈을 채무자,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2,000 주고 은행한테, 금융기관한테 1,500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거의 한번 들어가면 SH공사는 뭐 거의 죽을 때까지 이제 권리가 나름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채권 양도가 간혹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도 많이 하죠. 사행위로. 그런 건 대표적인 게 뭐 근저당권,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질권을 설정하고요. 근저당권 설정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런 경우죠. 등기된 차량하고 부동산이죠. 그렇죠? 이때는 이게 사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영업 많이 하죠. 위장영업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죠. 상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상가죠. 상가. 그 다음에 허위기재. 재산은 이제 허위기재합니다. 다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택, 보험. 근데 이거는 허위기재는 뭐 이제는 지금 14종 서류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뭐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 재산, 이 미등기 상속 부동산이 뭐 아직까지는 미등기인데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는 본인 거지만 상속 협의 분할을 해서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을. 사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상속 포기는 정당하고, 다만 이거는 이제 법원에 심판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서 유념하셔야 돼요. 상속 협의 분할하고 상속 포기는 아주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법원 상속 심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재산은 자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기는 파산 면책에서는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승인은
그 부모님이 이런 모든 재산에 대해서 요 재산 범위 내에서 한정 승인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증금도 이제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 고액보증금이기 때문에 이 상속 협의 분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빚 많은 사람은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보증금 5천 이상. 이번에도 어떤 분이 어머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5천만 원, 뭐 그냥 본인은 부지불식간에 잘 몰랐겠지만 안타까운 거 상속 포기를 못 해갖고, 그쵸? 1,700 정도, 뭐 저는 이제 많이 줄여주려고 그러는데 그 뭐 본인 생각도 못했겠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2월 달에 파산 신청하고 3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 늘어났네. 어쩔 수 없죠. 잠깐만요. 좀 줄일게요. 한 장으로 줄여야죠.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승. 이건 이제 상속 파산이 문제가 되죠. 한정승이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시로 보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중 분할. 이 혼인중 분할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뭐 이혼 재산 분할이라는 건 이제 이혼 부부 사이에서 법적으로 가족법에 나와 있고 그쵸, 민법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파산에서도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형성됐으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제척 기간 내면 관제인 형성할 수 이제 청구할 수 있는데, 혼인중 분할이라는 거는 배우자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채무자는. 근데 배우자는 재산이 있어. 이 각종 이 주택보증금부터 이 미등기 상속부동산까지 쭉 더해보면 배우자의 재산이 한 1억 정도 돼요. 1, 2억 돼. 그런 경우에 과연 내 몫은 없는지, 그거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혼인을 하시다 보면 특유재산이라고 있어요.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자기가 이제 마련한 재산이죠. 근데 결혼하면서 그게 계속 살아있다면, 유지 관리가 됐다면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돈을 잘 벌어다 준 거죠. 만약 그 배우자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줬다면 어떻게 해서 이미 재산은 날아갈 가능성도 있죠. 그럼 과연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만이 아니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줬으니까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거의 상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때 당연히 분할을 해달라, 그렇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기여도가 얼마냐, 그걸 평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혼인 중에도 나는 쇠가 빠지게 뭐 일하다가 부동산 다 날리고 직장도 실직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빚만 잔뜩 졌어요. 뭐 몇억 졌어요. 근데 배우자는 재산이 짱짱해. 이번에도 마트 하신 분 빚이 한 8, 9억 됩니다. 배우자는 보증금만 3억 4천 있어요. 물론 1억 4천은 대출이야. 근데 2억은 물론 그 전에 집을 팔았어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근데 그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집을, 이자를 누가 냈을까요? 내가 내고, 처음에 그 자금도 내가 많이 출연을 하고 배우자도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서 그 집값이 오르고, 그쵸? 오른 걸 팔다 보니까 빚은 갚고 남은 걸로 또 배우자 명의로 세를 얻죠. 임대차를. 임대차 보증이 모자라니까 배우자는 아직 신용이 짱짱해요. 빚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짱짱하게 해줘요. 요즘 7천만원, 뭐 1억 4천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억 4천이야. 그럼 1억 4천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니까 빼고, 그 배우자의 재산이 2억입니다. 그럼 그거 그냥 가만히 두고, 이 사람 뭐 특유재산이다, 고유재산이다, 환가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회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산가치의 반영을,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반영할지. 뭐 대략 절반을 보고 1억 중에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전세금이라도 좀 마련하려니까 한 4천 빼고, 그 다음에 뭐 생계비 이런 거 다 빼고 한 4천 5천 하자 하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결국 제가 나중에 처음에 이게 지금 25건 정도로 이제 집필을 했는데, 환가 사례집 20건 정도 됐어요. 여기다 이제 물론 좀 다른 측면에 생겨 있는데, 결국 그게 이겁니다.
재산으로 봤을 때 제목을 달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게 있죠. 여기서 교차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먼저 자가 점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여기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없어. 보험회화금 뭐 뒤져봤더니 한 300 있어요. 상가임대차 보증금 다 제로가 됐어요. 주택임대차 보증금 1500에 월세 50에 살아. 보험금 없어요. 예금 뭐 5만원 있어요. 급여는 무슨 급여야? 지금 한 100 정도 일용직으로 받고 있어요. 퇴직금이 어딨어? 제로. 차량 똥차야. 차량값 200만원. 10만 킬로 이상. 영업을 안 했으니까 기계도 없어.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제로. 경매부동산 제로. 미등기 부동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내가 뭐 상속 이거는 사실 제로라고 할 거야. 근데 관제인이 이제 나중에 부모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뭐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서 이거는 대부분 뭐 고의가 아닌데 제대로 안 써요. 이거는 일단은 뭐 없다고 보고 지적재산권 없어. 미수금 안 써. 없어. 자, 이렇게 점검하면은 얼마예요? 재산이 1800, 1900, 2100 면책이죠. 이거 이제 이거의 빚 거의 이 재산에 3배 이상 빚을 졌다는 게 그 통계 아니겠습니까? 2018년. 이런 분들은 재산이 1800, 1900, 2100 있죠. 이런 분들은 최소한 빚이 6300 이상 있어요. 그러니 그 급여 100으로 6300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면책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매각을 해. 한, 예를 들어서 5000 있어요. 근데 3500변이 없어. 1500 이제 쓰는 거죠. 뭐, 그 쓰는 게 정당하다면 넘어갑니다. 그쵸? 보증 없어. 제로. 그쵸? 근데 보험회화금 한 1000 정도 돼. 보험금 없어. 예금 뭐 제로. 급여 150, 130. 부양가족이 좀 많아요. 퇴직금 없어. 차량 500. 동산 없어. 부동산 없어. 경매부동산 없고 미등기 상속부동산 없다고 치고 지적. 이런 분은 3500, 4500, 4630, 4800. 4800, 4800인데 이런 분들이 빚이 만약에 한 6, 7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갭이 2, 3천 배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관제인은 환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환가하냐면 이 보험회화금하고 차량 정도는 환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뭐 150배면 얼마예요? 850.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 빼서 한 6, 700. 차량에서 한 3, 400. 한 1000 정도 나오죠. 그럼 그 빚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3배 넘는다. 3500, 4500, 4630, 4800, 3배, 1억 2천 되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가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